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예, 이런 봐요. 얘기 할 있죠. 수 있다고 예. 보는데 다만 우리가 국회의장의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논할 때 네. 법을 참고해야 돼요. 의장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법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국회법에 법에는 없죠. 국회법 제10조를 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게 국회의장 역할이에요. 네. 두 번째, 제20조의 2를 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거치게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에서도 뽑혀서 국회의장이 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말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여야 사이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다만 규정 자체가 없지만 최소한 당직을 이탈하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는 예, 거예요. 제가. 예. 왜 그러면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전에는 늘 집권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그 소속 당의 의원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당의 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라고 만들어준 규정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의 규제를 벗어나서 입법부의 대표로서 소신 있게 국회를 운영하라고 만든 조항이에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해석하니까 국회의장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지금 과거에 의사진행 발언 해가지고 반박하면 되지. 아니, 과거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이 예. 조금만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된 발언을 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건 당장 돼요. 정세균 정세균 그 의원 시절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용호 의장에게 난리를 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항의하고 비판하는 건 돼요. 예. 그러나 그걸 이유로 집권 여당이 추경 예산은 의결을 보이콧한다는 거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담해서 그게- 이제 뭐 들어왔잖아요. 그거는요. 그게. 그거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세게 난 건가요, 아니, 이 그럼? 문제를 정리를 하자면 네. 정세균 의장의 아주 웃기는 오버 거기에다가 새누리당의 더 더 오버인가요? 웃기는 오버. 초짜 어설픈 대응 여소야대를 경험을 못 해보니까 이 초짜의 아주 어설픈 대응을 한 거예요. 한동현 의원이라고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게 무슨 힙합의 무슨 가사 같기도 하고 그랬어. 정세균 예. 회장은 악성균이고 테러균이고 이 사회의 암 같은 바이러스균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들으면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뭐라고 이제 항의라든지 이런 걸 안 하나요? 이건 모욕죄죠. 일단 아. 일단 모욕죄는 근데 이런 문제도 다 충분히 요번에 해당이 이제 되네요. 뭐 합의되면서 이제 넘어간 불특정 건가요? 다수인에게 해야 할 명예훼손이 되는데 뭐 국회 의원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충분히 모욕죄는 되겠네요. 아 이게 의장이 또 소속 그 국회 구성원한테 또 모욕죄 물어서 하는 것도 점잖지 못한 거고 그냥. 아니 그걸 의사 발언으로 해당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사- 면책 특권의 그런 건 범위에 아니에요. 들어갑니까? 그런 건 그건 안 아니죠. 들어가는데 예. 그래도 흥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국회의장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발언을 한 분이 염동열. 예. 재선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의장도 의장석에서 같이 하면 되잖아. 염동열 너는 염소열, 염세열 너는 염남열 이러면 되잖아. 같이 한판 놀아버리지 뭐. 어차피 계획대로 국회인데. 어제도 뭐 이제 사태는 일단락 됐는데 정기국회 때 아주 뭐 오병호 수석 거치와 관련해서 기싸움이 아주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니 이게 정기국회가 약간 그 전조정 성격이라고 이제 뭐 많은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일어나요? 내년 정기국회는 사실은 대선 기간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좀 되기 어려워요. 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뭐 기선제압 이런 것들이 그렇죠. 끝나서.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가기 전에 아, 이게 대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니까 피차간에 한판 붙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판 붙겠다는 의지가 정세균 의장 개회사를 빌미로 해서 삿바 싸움을 한바탕. 그 국영통신사하고 가진 서면 인터뷰의 내용이 사드 네. 뭐 북핵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뭐 우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가기 전에 네. 이 청와대에서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논리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조건부 배치론. 조건 그 그죠.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그 북핵과 미사일 아니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사드 배치하려도 배치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니까 그 범위 안에서 약속을 지키겠다. 네. 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조건부 배치론인데 네. 일단은 푸틴에게는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예, 그러니까 푸틴은 뭐라고 응대를 했는가 하면 북핵 불용 원칙은 변함이 없다.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네. 표현을 했거든요. 자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북한의 자칭. 예, 근데 그 조건부 사드로는 이제 미국하고 어떤 그 교감하에 예, 얘기한 물론 건가요? 이제 물 밑에서 다 그 어느 정도 논의는 다 했겠죠. 근데 그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웃기던데. 웃는 게 왜 그렇게 어머하게 웃어요? 약간 실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실소죠.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애들 병정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드와 엑스펜드 레이더의 기능과 성능, 배치 목적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잘 알아요. 푸틴도 잘 알고. 네. 근데 북핵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그런 협의나 협상이나 육자회담 이런 거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얘기를 하니까 우선 이제 그 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시진핑도 좀 그랬지만 푸틴 대통령도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모두 발언에서 얘기도 안 했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게 미군 무기예요. 그렇죠. 미군 무기를 한국 대통령하고 얘기할 필요는 원래 없는 거지. 두 번째는 미사일 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준전시 혹은 전시 상황인데 그때 작전 통제권이 미군한테 있단 말이에요. 네. 푸틴 입장에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들 간에 뭐가 되려면 물밑에서 이미 실무선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푸틴이라도 뭐 깊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근데 문제는. 그건 조금 이제 지나친 그 생각 아니냐는 게 어차피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것이 네. 미군의 무기지만 이제 한국 정부가 오케이 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형식이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나는 푸틴 입장에서는 좀 한국에 미안한 것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때 그 밝혀졌다시피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 지식 그리고 미사일 부품 이런 것을 사실 러시아가 공급했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단 네, 예, 말이에요. 맞아요. 특히 이번에 SLBM 실험을 북한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이 없었으면 SLBM을 못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푸틴도 이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가 원수끼리 네. 회담이니까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중국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일본과 미국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서울을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군사기술상. 그럼 미군이 왜 여기다가 자꾸 사드를 갖다 놓으려고 그러냐 하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했을 때 중국 혹은 북한에서 그 정보를 미국 본토 공격을 막으려면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사드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 초기에 그쪽의 발사 활동이 있을 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쿄를 방어하거나 혹은 LA를 방어하는 데는 무척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군으로서는 계속 사드를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고요. 중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에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 대통령하고 기본 입장만 천명하지 논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시진핑도 이 결국 한국과 전략적 뭐 동반자 관계 이걸 그 계속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한국 정부의 어떤 협조 같은 걸 기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드가 가령 우리를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사실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똑같은 우려를 합니다. 실제 수원 원주 라인 이남은 유효하지만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우리 언론이 마치 사드를 수도권 주변에 배치를 해놓으면 수도권이 방어되지 않느냐 안 이 돼요,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효율적으로 실제 가능한 것은 수원 원주 라인 이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 문제는 그건 우리가 수도권을 포기하느냐 방어하느냐 하는 그 문제와 그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관계없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론이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일본은 좋아요. 미국도 좋아요. 있는 무기를 갖다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부지는 여기서 제공하고요.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덤터기를 쓴 거예요. 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금전적 비용이요. 그러니까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때 올 수 있는 네. 여러 불이익, 그건 한국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혜택은 미국, 일본이 누리고 비용은 우리가 다 감당하고 이렇게 덤터기를 쓴 거기 때문에 되게 외교적으로 볼 때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라고. 지금 비용은 미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 그리고 만약에 남북한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전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도권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수원, 오산, 이남에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방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하는 것이 초기의 북한 공격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제어하느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예. 어떻게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까를 고민해야죠.